진짜 어머님 보험금이랑 아버님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좀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혼자니까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아버지,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네 말대로 나도 생선 장사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련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길 가자. 그럼 전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살고 있는 77세 정연배 할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들과 무언가 큰일이 있는 듯한데요. 정연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고 따뜻한 위로나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주에 살고 있는 정연배라고 합니다. 이제 77세가 되었네요. 행운의 숫자가 2개나 들어있는 나이이지만 올해는 저에게 있어 인생 최악의 해였습니다. 일평생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적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시골 동네라서 농사밖에는 벌어먹고 살만한 일이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까지는 아버지나 형님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죽기 싫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한 적도 있죠. 그러다가 20대 후반에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배우다가 사장님이 가게를 접으며 제가 싸게 인수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바닷가라고는 없는 산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비린내 풍기며 살게 되었으니 참 인생이 신기하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아내는 참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정도 아니에요. 지금은 42살이죠. 자식을 하나만 낳은 이유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힘들게 자라온 터라 제 자식만은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모든 걸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만 먹였고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부단히도 노력했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에 갔어요. 그렇게 키우는 데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학비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아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 밑에서 일 못해요. 네 나이가 벌써 36살이야. 취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업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들은 졸업 후 회사를 차린다 어쩐다 하며 취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넘어서까지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들놈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겠습니까? 제 통장에선 돈이 줄줄이 샜습니다. 그리고 또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번번이 사업이 주저앉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 네 사업 자금은 못 대준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 학벌에 그런 허접한 곳을 어떻게 들어가요? 아들은 나이가 차자 이제 받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굿이라며 살 수는 있을 테니까요. 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분 상승을 하려면 남들처럼 벌어서는 절대 안 돼요. 너도 직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고 살 거 아니냐? 그래, 도하나.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인가 뭔가도 준비해보면 되지 않어? 아내도 그런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엄마 아빠가 뭘 아느냐는 거였죠. 엄마 아빠가 좀 더 밀어주셔야 제가 큰일을 하죠. 제가 저 좋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흐지부지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면 언제 부자 돼요? 지금까지 못 번 것까지 보상받으려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내와 저는 한숨을 쉬었죠. 속고집이 누굴 닮았는지 말을 들어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너 사업 자금은 더 이상은 못 대준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놈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곧 40살이 될 텐데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건 제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저에게 아주 서운해했죠. 그럼 더 이상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제가 잘 되면 아버지는 숟가락 얹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도하나,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못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아들을 키운 적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투자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손절을 했겠죠. 너 잘 되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한 푼도 달라고 안 한다. 그런데 그런 아들도 용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없는 사위를 누가 반가워할까 싶었지만 사돈네가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터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였습니다. 우리가 딸이 하나라 든든한 사위가 있으면 물려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위가 학벌도 좋고 사업도 운영해 봤으니까 경험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안 돼? 부족한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번이 말아먹은 사업을 운영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허풍을 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바로잡았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쉬고 있다니까 오히려 더 잘 됐지 뭐예요? 이참에 저희 회사 일도 배우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사돈이 제게 물었지만 대답은 아들이 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구상 중인 사업이 물류 쪽이었는데 물려주시면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위가 살가워요. 이런 아들을 하나 낳았어야 하는 건데. 제가 장모님 아들하면 되죠. 저의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상견례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집은 저희가 할까요? 사돈이 저와 아내를 훑으며 말했을 때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해야죠. 아, 형편 안 되시면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죠. 사돈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그리 없는 형편도 아니었고 훑어보는 눈빛이 저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저의 자격지심이었을지 아들은 그런제 속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대릴사위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그 정도 못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짓이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대릴사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저 처갓집이라면 껌뻑 죽었고 저와 아내는 등한시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긴 안 오는 거냐? 네, 괜찮으시죠? 요즘엔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요. 그래, 알았다. 결혼한 이후로 명절에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명절엔 여행 가는 거라면 왜 자기 부모는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죠. 해외여행 보내주는 처갓집은 떠받들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 코빼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도 가끔 찾아오면 다행이었죠. 어머니, 제가 요즘에 꽃게가 그렇게 먹고 싶네요. 어머니 가게에서 파는데 다른 데서 사기도 좀 그래서요. 임신한 며느리가 어느 날 아내에게 연락해서 꽃게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전 연락하는 법이 없던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주니 아내는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팔던 꽃게란 꽃게는 모조리 싸지머지고 며느리가 있는 사돈네 택배회사로 찾아갔죠. 그리고 이날이 저와 아내 인생의 최악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기 정도환이라고.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굳이 택배회사로 찾아갔던 건 며느리의 요청이 있어서였어요. 갖다 주긴 해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며 회사로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내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직원 하나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여서 목을 길게 빼면 안이 전부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도하나? 아내가 반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들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제가 수산시장에서 배달을 시켜서요. 저와 아내의 얼굴이 시체처럼 새카매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배달 온 사람이 왜 이름을 불렀을까? 직원이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저와 아내의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못지않게 화가 났죠. 우리가 시장에서 배달 온 사람이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새애기가 꽃게가 먹고 싶다고 갖다 달라고 해서 온 거야. 그렇다고 여기까지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아니, 우린 너 어디서 일하나 보고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같이 왔지. 비린내 나는 옷도 안 갈아 입으시고 그렇게 아들 망신을 시키고 싶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내는 황급히 옷차림을 살펴봤습니다. 깜빡하고 앞치마라도 하고 온 줄 알고 말이죠. 앞치마도 벗었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요. 아들의 말에 눈앞이 시뻘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어요. 너 이놈! 이런 막대 먹은 자식을 봤나?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우리도 불러서 온 거야. 새아가한테 따져라. 여보, 그러지 말아요. 우리한테 냄새가 나나 보죠. 우리는 늘 맡으니까 모르는 거겠지.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지 엄마 아빠 보고 배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 박힌 놈이야. 아빠도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건 맞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저 일하는 데서 아들 쪽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도하나, 마음이 여린 아내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거리고 있었죠. 이런 게 진짜 나의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런 못된 놈으로 자랐겠죠. 그때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를 부르시지. 이만 가보마. 여기 꽃게 있다. 제가 며느리에게 꽃게가 들어있는 봉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배달 왔다길래 직접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창피해서 그랬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후문으로 오시라고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게 죄송하다는 사람이 할 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멋들어지게 꾸미고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회사에 오는 건데 추레한 꼴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도 아들 며느리의 편견인지 아니면 저희가 정말 초라했던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저희가 창피한 듯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평생을 키워서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집도 사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동시에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수산시장에서 일을 해서는 애초에 좀 더 번듯한 직장이었다면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안 받았을까 하는 서러움도 생겼습니다. 여보, 갑시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너 이놈,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놈은 우리도 자식 취급 안 하련다. 네 말대로 배달 마쳤으니까 우리는 가마. 너는 돈 많은 사돈을 새로운 부모로 모시고 살아라. 우리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여보, 그러지 말아요. 옆에서 아내가 말렸지만 저는 결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어서 돈을 잃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 자식을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쉬며 서 있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동안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아내는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죠. 한 번은 처갓집 사업이 어려워져서 택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당장 취직해야 되게 생겼어요. 죽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직하게 생기면 취직해라. 남들 다 하는 일, 너는 왜 못해?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아니냐? 네가 책임져야지. 창피한 부모한테 손 벌려서 뭐하냐? 쪽팔리게. 안 그러냐?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아이를 낳기도 했고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암이었어요. 그렇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좀 봐줘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해요? 그거 한 번이 아니잖아. 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놈이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 보다 죽으면 나 편히 눈도 못 감아요. 죽긴 누가 죽는다고. 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가가 망해서 힘들게 산다던 아들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당장 멀쩡한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줬죠.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겠다던 아들이었지만 돈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곱게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이 이렇게나마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어요. 아내도 아들이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명문대 보낸 것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장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건강이 악화되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위로해줬죠. 저도 어머니 잃은 슬픔이 컸을 텐데 그래도 부모라고 절 챙기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당분간 와 계세요. 됐다. 어머니도 안 계시는 집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게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따라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아이가 있는 집이라 제 집보다는 시끌시끌해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안 나간 지 오래됐지만 다시 일을 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때라 그냥 집에서만 지낸 것 같아요. 대신 아들이 이랬죠.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연을 끊었을 시절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한 후에 아파트까지 판 것이었죠. 이런 집에서 수산시장으로 출퇴근했을 아들이 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라는 그 말이요. 미운 건 미운 거고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니 이렇게 살게 두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아내 보험금과 가진 재산 모두 합하면 그래도 한 재산 되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했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지만 않았어도 말이죠. 새벽 늦게 화장실에 나가다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좀만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얼른 말씀드리면 되잖아. 우리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할 사람이야. 불쌍하면 도와줄 거고. 그래도 어떻게 계속 시아버지를 모셔? 애 키우기도 힘든데. 아빠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지 당연히. 알아, 알지. 당신한테 미안하지. 진짜 어머님 보험금이랑 아버님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조금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혼자니까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그래도 나이든 시아버지 쫓아내기 맘이 편한 것만은 아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싫다. 우리 집만 안 망했어도. 그래도 아빠 돈 받으면 다시 우리 집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원래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성격 누구도 못 맞춰. 거기까지 들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마. 아버지! 아들이 깜짝 놀랐죠. 너는 이제 가게 나오지 말아라. 가게는 곧 정리해서 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말대로 나도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련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길 가자. 그럼 전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다 쓰고 줄을 테니까. 울며불며 붙잡는 아들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붙잡는 이유도 돈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게도 정리하고 살던 아파트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고 없는 지역의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 있는 외진 곳으로 들어와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인생의 실패에서 산속에 숨어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평생 자식 농사 짓다가 실패했으니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한 인생은 전반전으로 두고 인생의 후반전을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골치 아픈 삶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만을 벗삼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아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재산을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산속에 살지만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리고 아내의 목숨값, 저 혼자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종종 연락을 하지만 휴대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아내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 한 줄이라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한 경험이 있을 테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반만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면 세상엔 효자가 넘쳐나겠지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에게 과연 효자였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지만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20년은 더 살 테니 그저 건강하게, 즐겁게 살다 가렵니다.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단호한 결정을 하신 데에 존경을 표합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도 평생 자식에게 헌신하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이 분명하죠.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정연배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조언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